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어, 오전부터 바쁘게 좀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요. 그 바이든과 푸틴의 전화 통화가 무산됐다는 그런 소식이 어떤 어, 그 타결 협상을 하거나 뭐 중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무산됐다는 소식이 이른 새벽부터 전해졌는데 뭐 당연한 거죠. 전화 통화해가지고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에서 그 반응, 뭔가 기대를 했다면 그런 반응이 일단은 좀 큰 폭의 하락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그 바이든 푸틴의 대화를 앞두고서 증시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정도의 수치 한 3% 빠졌지만 나스닥이 2.8% 정도 빠졌지만 그게 수치가 반영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고요. 우리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다 무산된 상태로 장을 마감 이제 개장을 내일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도 아시아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여기서 내일 우리 장 이제 마감하고 유럽 증시에서 아마 하나의 어떤 해법이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지가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는 지금의 이 무너진 심리도 반영이 될 거고 또 그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반영이 새롭게 될 테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러시아 증시나 이제 유럽, 서유럽 국가들의 그 증시 상황을 그럼 같이 봐야 되고 또 미국 증시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시장 상황이 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와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할 것이냐? 전쟁을 하면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될 텐데 걱정을 하는 시장에서는 지금 그 지점을 걱정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여기에 끼어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으로의 확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러시아가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사상 아마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아마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 사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자체도 뭐 그 예전 소비에트 이제 연방에서 분리됐던 국가들이 자꾸 나토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 모스크바와 또 옛날 이제 2차 대전 때 수도 레닌그라드 과거에 지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거기가 어 바이 저 푸틴의 그 고향이기도 한데 다 서부에 있잖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북부에 있고 모스크바도 사실 서쪽에 붙어 있어서 나토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언어의 버퍼링 존을 형성을 했었다면 그 완충지대를 형성했었다면 이제는 나토로 계속해서 흡수가 되면서 러시아 영토와 나토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 자유진영의 영토가 맞붙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오래전부터 이제 한 거의 진짜 한 10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경제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또 무력 침공을 들고 나오는 건데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그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좀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좀 미국과 협상하자, 대화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선택할 선택지가 진짜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 위기를 극에 달하도록 한 다음에 극적인 미국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건데,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얻게 되는 그 위험성, 러시아가 맞닥뜨리게 될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엄청난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푸틴이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뭐 부족하거나 약세를 보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혀 무슨 그런 업셋을 노릴 필요도 없는 그런 지점에서 무리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계속 수차례 경고를 해도 주식시장은 그닥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 당장 이제 대사관 직원들 탈출해라, 뭐 우리가 거기 구조하러 안 갈 거다, 뭐 이런 정말 다급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거죠. 자, 일단 전쟁이 그러니까 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는 쪽에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시장에. 그리고 전쟁이 나면 큰일 나죠. 전쟁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의 그 한계가 무차별적으로 양보해서 하질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너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미국이 이제 그렇게 확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진 않겠지만 니네는 아마 굶어 죽을 거야 라고 경고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니네가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줄 수 없어 하면서 아마 물밑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이제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그런 자원, 천연자원, 뭐 영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보니 이 해외 수출이나 러시아가 지금 서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관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버리면 이제 정말 양쪽의 그 무한 진짜 대결 이런 게 극에 달하는 그런 지점까지 가는 건데 어, 시장에서는 불안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한 해결로 조금은 무세한 것 같은데 점점 기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 거야라고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내일 낙폭도 생각보다 엄청 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를 이제 시장을 좀 전망을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다음 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백악관에서 새벽에 이게 이제 속보처럼 이렇게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이제 그 통화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면, 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이 이제 통화 내용을 했다, 이걸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제 커지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군 부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최근에 거의 뭐 16일로 침공일을 미국이 못 박을 정도로 지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동맹국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서 엄중한 대가를 부과할 거를 분명히 통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추가로 침공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광범위한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게 되고 러시아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될 거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한 거죠.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바이든은 미국이 이제 이렇게 외교 동맹 외교를 할 준비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푸틴에게 분명히 침공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고,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백악관의 해명이 나왔다는 거는 합의를 못했다는 거죠.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거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이 좀 더 아마 컸을 거고, 이게 협상이라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걸 던지고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서로.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아직은 좀 16일로 못 박았지만 며칠 시간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로 분명히 아마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사실 그 바로 전에 금요일 날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바로 바이든이 이제 다급하게 미국 사람들한테 우크라이나를 빨리 떠나라라고, 지금 즉시 떠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대로 해석해 보여드리면, 자,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빨리 즉시 떠나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새로운 위성 사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을 향해서 세 방향에서 군사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침공 준비를 바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국경을 따라서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집결해 있다. 그리고 그 침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이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16일 날 사이버 공격을 아마 먼저 시작으로 해서 침공을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러시아 군 부대와 탱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히 사정거리, 그 어떤 타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진입할 경우에 더욱더 이제 그 예의주시하고 그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을 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의 자국 대사관 철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또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영국도 우크라이나의 자국민 대상으로 철수 권고를 내린 상태고, 또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미국 대사관 전 직원에게 철수를 명령할 예정이고, 아직 이제 일부 외교관들은 러시아 접경지대의 반대쪽인 서쪽의 폴란드 접경지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이미 나토에 이제 가입한 국가고, 그래서 3차 대전 현실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이든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면 이건 세계대전이라는 거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뭐 한국도 이렇게 철수할 것을 강제했고, 중국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어, 러시아가 이제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뿌리고 있어서 이제 마치 굉장한 무슨 위험이 도래한 것처럼, 초래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의 이 상황은 일단 실제로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전쟁이 막상 나면 물론 처음에 왕창 빠지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국지전이라는 뭐 내용이 뭐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게 해결이 된다든가, 뭐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계속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아주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를 올리려는 그런 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2월 24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계속 뭐 FOMC의 그 얘기들, 매파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0.5%포인트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연중 뭐 거의 한 8, 9번 정도 올릴 거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는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릴 것이라고 그 정책 방향을 잡으면 계속 올리거든요. 몇 년 올릴 거예요. 2022년, 3년, 24년.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는다고 할 때까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때 얼어붙는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게 될 때까지 금리는 이제 올리게 됩니다.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고, 그런 긴축 정책을 계속 써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금리는 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금리를 관심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 금리를 올릴 때는 어땠을까?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1990년대에 금리 인상하고 나와서 이제 2022년에 드디어 양적 완화 정책이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2021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90년대에도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자금 동향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4년에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예고 없이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투자 자금 이동이 본격화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99년에 금리 인상 시기에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빠르게 이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다음번에 시작될 때까지 채권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시작됐고 주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과 2016년의 금리 인상 때는 2004년에도 IT 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던 미국 연준이 부동산 버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등의 신흥국 투자가 늘어났고 값싼 노동력이 생산을 늘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호황기를 누려갔다는 그런 뭐 브릭스 뭐 이런 거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2004년에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때는 사전 예고를 통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었고 또 천천히 속도도 천천히 진행이 됐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까지는 저금리를 계속 이제 유지를 했었고 2015년부터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16년 하반기부터는 또 주식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다. 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가 되면서 펀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 펀드가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출됐다는 것. 반면에 미국의 주식 ETF는 자금 유입이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과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과시화가 됐지만 너무 막연하게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런 식의 주식시장으로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때 초기에는 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과거에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모두 다 나중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더라 하는 그런 교훈을 좀 알려주는 그런 경험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이 이제 16일 날 수요일 날 공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어디였더라? 어,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음, 이제 그 16일날 연준의 의사록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 1월 달에도 예전에 그 의사 회의록이 나왔는데 그때 시장에서 엄청나게 걱정하게 만들었었는데 2월 달에는 오히려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하고 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2월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시장에 이제 안도감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고 나왔죠. 근데 3, 4월쯤 됐을 때는 다시 이제 또 시장의 우려감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당연하죠. 3월 17일이면은 금리를 올리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인데 그 폭이 예상보다 크고 앞으로 7, 8번 더 올려야 돼. 올해에만 그 정도 올리고 내년에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뭐 악재 중에 이런 악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뭐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3, 4월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중에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코스피에서 그 순매수 대금이 이제 그 높은 이 업종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오른쪽에 두 개, 둘 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은행, 화학 이런 쪽이 외국인이었고 기관은 화장품, 의류, 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인은 반도체와 은행주, 그다음에 기관은 반도체와 경기 회복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제 제가 외국인 기관들 매매 패턴 분석해드렸던 자료에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개인들은 IT 가전, 자동차, 이제 IT 하드웨어, 건강 관리,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던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화학, 화장품 이런 쪽을 다 개인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망한 업종은 외국인들의
탑 5, 반도체, 은행, 화학, 또 상사 자본재, 운송, 기관의 탑 5, 반도체, 화장품, 의류, 유통, 화학, 운송.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업종들을 좀 보자. 반도체, 은행, 화학, 그다음에 화장품, 뭐 의류 이런 쪽을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에 그 순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상향 조정된 종목과 하향 종목 전형 이제 하향 조정된 종목들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그 2022년도 순이익이 높아진 종목이 NHN, 신세계, 우리금융지주, 두산밥켓, KT,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대한항공, GS리테일, SK텔레콤 이렇게 10종목이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추정치가 줄어든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 롯데쇼핑, 솔루스 첨단소재, 카카오뱅크, 만도, 한원시스템, CS윈드, 넷마블, HDC 현대산업개발, 이노션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게 많이 상향됐거나 많이 하향된 건데 지금 NHN이나 신세계, 우리금융지주, 두산밥켓 이런 이제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한 5종목, 오른쪽에 있는 한 5종목을 보면 은행주 중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한데 어쨌든 은행주는 지금 계속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걸 좀 감안해서 보면 일진하이솔루스 같이 이제 수소 관련된 업종 또 롯데쇼핑, 솔루스 첨단소재 2차 전지주 중에 이제 옥석을 좀 가리자 이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고 밑에 만도와 한원 시스템도 자동차주들이 좀 별로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래도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런 한번 그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런 여러 가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려 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뭘까? 저는 세 가지 업종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위협이 구체적으로 막 크게 나오다 보니까 방위산업 쪽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망 이런 쪽과 관련해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를 올릴 때 직접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은 당연히 금융주니까 금융주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위산업,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 금융 이렇게 생각을 업종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꼽은 뭐 탑픽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왜 이 종목들을 뭐 제가 좋아하던 종목이고 투자를 또 하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번 제 생각대로 이 다음 주에 좀 흐름이 괜찮을 종목들을 한번 추천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방위산업 쪽에서 LIG 넥스원을 저는 탑픽으로 꼽고 싶은데 얘네들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그 금성정밀공업이라는 1976년도에 회사를 설립한 게 지금 그 먼저 이제 이 회사의 모태고요. 그래서 1976년에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아예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래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정밀 유도 무기,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항공 전자, 전자전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 및 양산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방위산업체입니다. 이렇게 아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 무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전 등 미래기술 확보는 물론 국방 민수 기술 교류에 기반한 스핀온 오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맞춰서 꼭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드론,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 잘 벌어? 그게 궁금하잖아요. 2월 10일 날 공시 자료를 보니까 매출 14% 올랐고 영업이익 52.5%가 늘었고 당기순이익 82%가 늘었다는 겁니다. 돈 잘 벌었네. 굉장히 좋은 그 좀 실적 공시를 냈어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잘 벌었다고 치고 올해는 어떨까? 2021년도 컨센서스가 이제 확정이 나왔죠. 영업이 972억 원,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대 해서 1년 전보다는 그 13%, 매출액이 13.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0, 한 3%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도 2조 원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1천억 원 돌파할 걸로 사상 처음이에요. 모두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사상 최초로 2조 원과 1천억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 지금 실적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LIG 넥슨을 뭐 차트랑 이런 건 안 볼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간단하게 봤을 때 그냥 미래지향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고 방위 산업의 뭐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전쟁 위협이 셀수록 또 테마처럼 엮일 수도 있고 기본기도 탄탄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S오일인데요. S오일을 이제 지금 시기하고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S오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길게 보기보다는 이 S오일이나 포스코도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S오일 같은 종목을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021년도 1월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오펙 플러스가 앞으로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 유가는 20% 이상 상승을 했으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따른 쉐일 등의 상류 부문 투자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그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급 부족 사태가 나왔고 러시아의 제한적인 천연가스 공급 이게 앞으로 만약에 천연가스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흔들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대체 수요, 원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0월에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올랐고 다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경제 또 난이 나오겠구나, 경제 위기가 오겠구나 하면서 70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심이 줄고 산유국들의 제한적인 증산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해서 지금 얼마죠? 90달러 넘었죠. 그러니까 100달러 가까이까지 갔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유가 유가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서 90달러 넘어갔고 곧 100달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천연가스망을 조이기 시작하면 천연가스의 수출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대체 수요인 유가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유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기름을 수입해서 그 어떤 활용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제조업체들이나 항공이나 뭐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S오일은 뭐냐면요. S오일은 회사가 정제 마진이라는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원유를 싸게 사서 가공한 다음에 판매하는 그 중간에 정제하는 그 정제 마진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유가가 그동안에 70달러까지 이제 싸져 있을 때 사서 100달러 이상 진행이 됐을 때 비싸게 팔게 되면요. 그 마진을 더 크게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 생겼을 때 S오일 같은 회사는 지금 과거에 100달러 이상 가격 갔던 게 아니라 지금 70달러까지 최근에 빠졌을 때 이제 매수했던 그 원유를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 S오일 같은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샀을 때보다 그게 그 전에 70달러에서 80달러 올라가고 90달러 올라가고 100달러 올라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70달러에 사서 80달러에 팔고 또 80달러에 산 거를 90달러에 팔게 되고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 정제 마진을 큰 폭으로 챙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반대로 원유 유가가 하락하면 100달러에 사서 90달러에 팔고 90달러에 사서 80달러에 팔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 위협이 생겼을 때 S오일 같은 회사들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간에 이 이슈가 아주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S오일 같은 종목이
어쩌면은 그 시장에 좀 생각지 못한 그런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정유 사업 실적은 원유 가격과 정제 후 제품 가격의 차이인 정제의 마진에 따라 좌우되나 유가 하락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발생시키며 원재료 투입 및 판매 시차에 따른 마진 하락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유 가격이 하락할 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정제 마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SOE를 볼 때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주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금융주는 뭐 소개해 드리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KB공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난 1월 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느새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어요. 한,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지난 1월 말보다. 자, 신한지주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신한지주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금요일날 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하나금융지주 어떻습니까? 똑같죠? 1월 말부터 급등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대 급등이 나왔죠. 자, 우리은행 보세요. 우리금융지주 어떻습니까? 1월 말에 21선에 붙어 있다가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죠. 앞에 세 종목보다 분명히 완화 그러니까 완만하죠. 이 상승 폭이. 그러다가 금요일 날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 날 빠졌어요. 혼자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금융주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올라갈 텐데 지금 우리은행이 빠진 것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수익 실현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세 종목은 거침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빠지고 있다. 제가 수급 어제 보여드렸죠. 어제 우리은행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살짝 외국인 기관 사이에 바뀌어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막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수익 구조가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금융지주나 다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못 갔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맙게도 뭐 전쟁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같이 폭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금융주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혼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가가 좀 더 눌려준다고 했을 때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금요일에는 21선 지지가 나왔지만 21선 아래까지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때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위산업도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 빅텍이나 뭐 스페코나 한국항공우주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실적 현재 실적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도 그렇고 또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연결성도 그렇고 LIG 넥스원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S-오일 쪽이 저는 지금 천연가스나 또 대체 원유를 그 원유 쪽에 이제 수급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원유 유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정제 마진을 챙기는 그런 구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SOL 괜찮은 것 같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혼자만 못 갔던 지난주만 그랬어요. 혼자만 못 갔던 지금 눌려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아주 매력적인 위치로 보인다. 또 21선 지지까지 받았고 그래서 혹시 조금 주가가 흔들리면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 지수를 봐야 돼요.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눌리면 만약에 월요일 날 산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샀다가 만약에 장중에 한 5% 빠진다고 했을 때 5% 빠진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시초가에 사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장중에는 매수를 빠지네 하면서 바로 사면은 좀 안 될 거고요. 저점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반등을 안 하고 계속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와 미국 코스피 코스닥과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의 지수 모양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에서 아까 그 금융주들 저점 잡고 올라가는 타이밍과 비슷한데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 이제 좀 빠집니다. 근데 0.87%가 빠졌지만 시초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양봉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481선 아래쪽에 형광 초록색 481선을 연결해 보면 그 구간까지 1.4% 정도가 더 빠지면 그 481선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481선 1% 정도는 무조건 빠질 거고요. 여기에서 더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저점일까? 1월 28일 날 최저점 그 자리를 연결해 보면 5.68% 하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글쎄 월요일 날에 빠질 수 있을까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이제 좀 중기적으로 다음 주 중에 최저점 자리가 그 정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481선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의 저점 한 1% 남짓 빠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물론 뭐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그리고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지난번 저점 5.68% 하락하면 지난번 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근데 코스닥은 이미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481선을 금요일 날 특히 깨고 내려왔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깨고 내려와서 이제는 그 아래쪽에 저점, 지난번 저점 자리가 4.77%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4.77%가 빠져서 지난번에 835.55포인트를 지지를 받을까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우존스하고 나스닥도 좀 봐야 돼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바뀌니까 지금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는 241선에 걸쳐 있죠. 아래 꼬리를 달고 241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눈치 봤다는 거예요. 푸틴하고 바이든의 그 통화에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얼마나 빠질까? 지난번 저점은 1월 24일 날 있었는데요. 다우존스는 1월 24일 날 최저점을 연결하면 4.57% 지금 구간에서 4.57%가 더 빠지면 지난번 저점 자리인데 33,150포인트 이 구간을 지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그 미국 시장의 그 지수를 좀 살펴보고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는 이 지난 전저점을 유지하는지 지지를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은 이미 240을 이탈했죠. 이거는 코스닥도 비슷한 아까 보신 거랑 똑같죠. 나스닥이 이제 지금 그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1월 24일 날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2월 초까지 올라갔는데 어디서 밀리죠? 딱 까만색 241선에서 밀렸죠. 그래서 다시 미끄러졌다가 지난주에 다시 올라갔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날 다 241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세였는데 금요일 날 뭐 여지없이 깨져 내려왔고요. 이거를 1월 24일 날 저점하고 연결을 해보면 현재 주가에서 5.05%가 더 빠지면 지난번 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 비슷해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과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이 지금 비슷한 상황.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우리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주 정도에서 좀 국한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되 그 물량을 막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투자하시더라도 매수하시더라도 소량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절대 물량 늘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뭐 B2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구간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 시장 나스닥 딱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지금은 고점으로 막 날아가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고요. 241선의 저항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보시고 추가로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질지 그리고 지난번 전 저점 부근에 가서야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답은 당연히 아닐 거고 저도 이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좀 아주 진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정도로 좀 대응을 하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